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시대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스튜디오에 교통사고 노동법 민사소송 전문이죠, 김진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뭐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냥 네, 똑같이. 조용하게. 네. 자, 저희가 오늘 나눌 정보는 뭐에 관한 건가요? 예, 오늘은 그 경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네, 우선 그 방송 때 이제 오프닝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방송은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방송인데, 네네. 제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경제학 박사는 아니어서 네. 예, 사실은 그 비슷하지도 않아서 제가 당연히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제가 방송에서 시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제가 들은 뉴스와 그런 걸 그냥 정리해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네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전문가 수준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사를 정리하는 정도로 이제 네.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이야기를 나누면 저희가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 같진 않고, 현재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의 전망은 어떻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나, 이 정도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떤가요? 그런 것이 많고요. 네네. 예, 당연히 이제 내년 이야기도 할 것이고, 네. 저는 이런 거 보면 항상 음. 그 과거를 돌아가는 걸 또 좋아해요. 제가 지난번 네. 방송에서 헌법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예전에 어떻게 했고 음. 했는데, 오늘도 미국 역사에서 이 경제가 어떤 위기가 있었고 네네. 또 어떻게 극복했고, 예, 그런 얘기도 보면서 또 과거의 위기 그걸 극복한 거, 또 그걸 또 올해 혹시 또 위기가 온다면 또 네네.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등, 그런 관점에서 역사와 또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는요,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경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 현재 상황부터 조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심상치 않은 게 맞죠. 네. 많은데 우선 인플레이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음.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물건값을 올릴 수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나마 좀 난데, 네. 근데 특정 정해진 인컴을 받으시는 뭐 은퇴하신 분이라든가 펜션 같은 데 의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올랐다고 해서 연금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일반 월급 받는 분들도 비슷한 얘기는 하세요. 그렇죠. 그 월급 받으신 분들은 최소한 올려달라고 싸울 수는 있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사장님, 네. 이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라고 호소할 수 있지만, 네네.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호소 자체가 아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네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 힘내시길 바라고. 그 좀 물가 상승률을 잠깐 봤는데요. 네네. 2021년도를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많이 올랐고,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40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그래요. 40년. 40년 만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몇 가지 제가 샘플을 좀 찾아봤는데, 네. 지난 1년 동안 가구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마 가구를 사시려고 했던 분들은 아마, 그게 이제 또 목재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가? 예, 이게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유에 대해서는 네네. 우선 가구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뭐 이유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뭐 팬데믹 때문에 뭐 셧다운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제조업이 아예 밀렸었고, 네. 밀려서 또 갑자기 이게 터지다 보니까 운송업도 차질이 있고 너무 많은 물건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인데 식탁을 옛날 같았으면은 100개 만들어서 100개를 이번 달에 보내야 되는데, 100개 만들었더니 10개밖에 수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10개밖에 못 파는데, 네. 그러면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줄 사람 찾지 않겠습니까? 예, 네. 물건은 지금 쌓여 있고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10개라는 한정된 것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받자.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송하는 회사들도 지금 막 수만 개의 가구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배의 면적은 한정돼 그렇죠.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좀 더 주세요. 이번 달에 보내고 싶으면. 예, 돈을 이런 좀, 식으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연쇄가 돼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물건값이 올랐고요. 가구 같은 거 많이 올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몇 프로 올랐다 이렇게 숫자로 조사된 예. 게 있나요? 그래서 가구는 1년 동안에 11.8%가 올랐고요. 예, 그러니까 네, 많이
올랐네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8%가 올랐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마무시한데. 어마무시하고요. 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건강한 경제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2%대로 많이 봐요. 맞아요. 2에서 3. 2%. 예, 네. 근데 이제 그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이제 네. 그 6.8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심각한데 음. 1년에 11%가 올랐다는 것은 뭐 굉장히 엄청나게 굉장히 올랐네요. 올랐고, 가구가. 예, 네네. 가전제품은 약 5% 올랐고요. 네. 옷도 좀 그렇고 자동차 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네. 새 차 같은 경우에는 11%가 올랐습니다. 가구처럼. 그래서 아마 새 차 사시는 분들 고생하셨을 거예요. 차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 작년에 차를 샀어야 됐었는데요. 네. 특정한 모델을 찾으러 그 딜러에 갔더니 그 모델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운송 말씀드렸는데 네네. 차도 거기다가 무슨 뭐 마이크로칩 뭐 이런 문제까지 터져가지고 또 그쪽으로 가면 그쪽 산업도 복잡해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막 그쵸? 네, 그래서 차값을 뭐 차값이 무려 11%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차를 팔고 싶어도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가격 흥정 자체도 어려웠고요. 네. 중고차 무려 30%가 올랐다 그래요. 중고차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30%가 넘게 올랐어요? 예,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좀 믿기 힘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새 차가 없으니까 결국은 차가 필요한데 차를 사야 되니 중고차가죠.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중고차 값이 심각하게 올랐고요. 네. 예, 이런 건 좀 내년에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들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 TV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것들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로서리도 약 5% 이상 올랐는데 요즘에 아마 특히 이제 시장 보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느낌은 5% 이상으로 느껴져요. 예, 네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저도 직접 장을 보기 때문에 뭐 파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뭐 마트에서 일부를 주면 작은 파, 대파 네, 말고 네. 네 단을 샀는데 네. 지금은 2불에 3개인가 3단인가 아무튼 이 팥값도 많이 올랐어요. 뭐 팥값, 버섯값 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파뿐이겠어요. 예, 제가 네. 단지 파를 많이 써서. 근데 고기값도 많이 올랐고요. 이게 심각합니다. 고기값 심각하죠. 고기값이 심각합니다. 네. 예전에 그 코스코에서 스테이크 사러 가면은 싸다 이렇게 샀는데 지금은 코스코에 가도 이걸 내가 사 먹어야 되나?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 네, 많이 하시죠. 계십니다. 예, 네. 그리고 베이컨 값이 무려 18%가 올랐어요. 고기 일종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뭐 또 이제 아까 뭐 자동차는 또 자동차대로의 그 특수성이 있듯이 또 고기는 또 고기대로 그거를 가공하고 또 운송하고 등등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네네. 이제 코비드 초반에 아마 네. 기억나실 거예요. 큰 그런 이제 고기를 이제 패키징하는 회사들의 코비드가 터져가지고 그런 고기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네네. 그랬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가격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기값이 또 그랬고요.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뭐 가격하면 부동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올해는 특히 네. 예,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무려 20%, 19.9%가 올랐습니다. 예, 많이 그리고,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기록입니다. 기록. 1년 동안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되었고요. 역사상 가장 많이 오른 해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네. 기록도 많이 갈아치운 게 그 네. 전 기록이 14%였어요. 그게 원래 2005년도였는데 네네. 그 전 기록이 1년에 14%가 오른 게 기록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19.9%로 갈아치웠으니까 굉장히 이제 월등하게 갈아치운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집값 당연히 많은 분들이 집 사시는 분들 힘드셨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계속 해마다 집값이 20%씩 오르는 건지, 아니면 또 정반대 예로 일종의 크래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폭락하는 건지, 네네.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산업별로 저희가 간단하게는 살펴봤지만 안 올라간 부분이 없어요. 좀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뭐 가스값이라든가 에너지값들 이런 것들도 다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이게 이제 계속된다라면 굉장히 불안함이 있을 것 같고 네.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좀 믿음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최근에 신문들을 많이 보면요. 네. 정말 신문 기사가요. 네. 어디를 읽냐 또 언제 읽냐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 기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 신문장을 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거의 뭐 정상화 될 것처럼 쓴 그런 기사도 있고 이런 물가나 경제 이슈가 경제 이슈가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정상화되고 그런 어떤 일자리 문제도 정상화되고 네. 2022년도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라는 식의 어떤 전문가들 추측도 있는가 하면 네. 또 살짝 돌려서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면 큰일 났다. 네. 예, 또 한 번의 그런 엄청난 그런 경제 위기가 온다. 예, 그런 그 양쪽의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우리는 예, 어떡하란 어떡하나. 말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준비하는 건데요. 네.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가 일부러 부정적인 네,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미국 경제 위기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서프라임 기억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나죠. 그렇죠. 네. 불과 10몇 년 전의 일이니까요. 최근 일이니까 그나마. 네. 그리고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제 위기죠.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경제 대공황. 대공황. 네. 예, 뭐 이제 30년대 있었던 일인데 네. 그 당시 그 보면은 우리가 그 다우존스라는 그 주가 그 주식 그 시장을 표시하는 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73이었어요. 73. 지금 3만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얘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경제 공황 있기 바로 전에 8년 만에 73이었던 주가 지수가 300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 대공황이 있기 전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에 이제 시작된 경제 공황이 29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서 막 유럽이 이제 막 재건을 하니까 수출 많이 했죠. 수출이 엄청나게 네네. 늘어나고 또 그때가 언제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다 각자 자가용을 소유해야 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차를 구매하다 보니까 또 그 포드의 그런 또 그런 자동차 대생산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국외로 국내로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최고에 이르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 말 30년 넘어가면서 주식 시장이 그렇게 인기였대요. 예, 그때 네. 주식은 거의 취미였대요. 많은 사람들의. 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전문가들만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경제가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주식을 좀 사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예. 일명 개미들이 막 개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개미인가요? 예. 그래서 네. 예, 혹시 영끌이라는 표현도 들어봤어요? 예. 예. 특히 이제 뭐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이제 주식을 산다는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 대공황을 보시면 항상 경제 대공황 전에 어떠했나를 보면 되게 좋고요. 즉 네. 굉장히 좋았어요. 자, 지금 저희가 시대를 쭉 올라가서 경제 대공황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20년대 그 다우 지수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좋았던 게 공황 바로 직전엔 300까지 올라갔었고 예. 그러면 30년대 초반에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그때 그러면 다우 지수는 확 내려갔나요? 예. 그래서 그게 예. 41까지 내려갑니다. 300을 넘었던 게. 예. 그러니까 2021년도에 70대였다가 네. 최고점에 300을 찍었다가 네. 예, 3년 만에 40으로 내려갑니다. 쫄딱 망한 거죠, 이거는. 굉장한 예. 이건 폭락이라고 폭락이죠. 예. 폭락이라고 말하기도 뭐. 예. 그리고 그때 그 실업률이 24%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비교해 드리면 그 팬데믹 있을 때 저희 작년에 그때 10%가 넘어서 막 난리였거든요. 네네. 예, 근데 10%가 난리였는데 그때 24%였으니 예, 4명당 1명꼴로 해임이 직장을 잃었으니 큰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 항상 경제 위기를 볼 때는 그 경제가 좋은 게 이게 좀 지나치게 좋은 게 아닌가, 다르게 말하면 좀 거품이 아닌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공황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과 비교하고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좀 관점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좀 지금과 비슷한가? 요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정답을 제가 드리려는 건 아니고 네네. 그냥 이랬다만 그런 팩트만 드리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좀 더 많이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각자별로. 알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네,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네. 또 이 약간 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그 많은 분들이 경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봐서
뭐 대통령이 누가 되면 경제가 좋아, 또 대통령이 누가 돼서 안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하죠. 네. 특히 대통령 대선 기간에도 후보자들도 서로 내가 돼야 이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죠. 네네. 내가 돼야 뭐 경제 대통령 혹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경제를 쭉 보면은 우선 경제는요. 경제 노벨학상이 있어요. 네. 그렇죠? 경제가 그 정도로 수준 높고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인가요? 네. 네죠. 그러니까 그런 노벨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그 노벨상이 모든 학문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학문 주는 거지. 네. 사실 이 세상에 공부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은 종류도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이제 노벨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학이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이 참 어려운 학문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누가 되면 경제가 좋다 이런 식의 설명은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보고요. 네.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이라든가 그런 어떤 운송, 공급망의 문제라든가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의 정책이랑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뭐 중국에서 공장을 닫고 운송이 안 되고 또 그래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정책이랑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대통령하고는 제가 보기엔 크게 관여를 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대통령들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죠. 네. 어찌됐건 간에. 예,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이제 뭐 이자율 조정이라든가 하는 건데 그것 또한 대통령 권한이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은. 네. 예,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그 연방 기준이라고 부르나요? 네. 그 연방준비제 있죠. 페더럴 리저브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체어맨이 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자를 높이고 싶어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체어맨 즉 총재라고 그러나요? 그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그 임명자의 권한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실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통령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또 좋아질 거나 같지는 않고요. 그 연방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그 파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롬 파웰 네, 있죠. 근데 네. 그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시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이런 걸 임명할 때 뭐 자기의 인맥이라든가 뭐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이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한 사람이 경제의 모든 답이 될 수 없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연방 기준의 총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특히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자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네. 이자 올리면 소비자들이 위축이 되고 음. 크레딧 카드도 덜 쓰게 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덜 하게 되고 집도 사기 힘들어지고 이자가 오르니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쌓으려면은 이자를 올리면 돼요. 네.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그럼 네. 누가 그거 못 싸웁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함부로 올려서 안 되는 것이 이자율은 또 경제에 바로 위기가 다가온 뜻이고 이자율이 올라가는 뉴스가 발표되는 날 주식시장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예, 이자율이 올리면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은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그러면은 지금 경제가 안 좋구나 소비를 덜 하겠구나 기업들이 돈을 덜 벌겠고 덜 투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은 곧 바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보면은 이자를 올리고 싶고 네. 또 다른 쪽을 보면 또 이자를 올리고 싶지가 않고 네.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연방 기준에 총재되는 분이 이거를 잘 고민해서 네. 언제 올릴지 네. 또 언제 또 내릴지 혹은 유지할지 또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 음. 이런 걸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쉽게 올려라 말아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이 15일이잖아요. 네. FOMC가 어제 오늘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서 이자율이 언제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추이들을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아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또 딱 답이 이쪽으로 이러면 무조건 이거다라는
답이 또 정확하지 않은 게 경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연방 기준의 역할을 이해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미국 하는 곳이냐. 예, 네.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면은 네. 우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이제 특히 뭐 이거 한국 은행이든 미국 은행이든 가시면 그 텔러한테 우리가 이제 뭐 입금하러 간다고 하면은 항상 텔러 유리창에 붙어 있는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FDIC라고 써 있는데 예, 보신 적 있죠? 네네. 그게 뭐냐면은 연방 기준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일종의 보험이에요. 그 FDIC. FDIC가 이제 보험인데 그게 뭐냐면은 설사 은행이 문 닫아도 당신이 입금하신 돈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네. 단 25만 불까지. 인당 25만. 인당. 예, 25만 인당. 불까지는 또 네. 은행당. 그래서 이게 왜 생겼냐면요. 네. 그 1908년도에 네? 막 은행들이 막 너무 막 이제 돈을 빌려서 은행들도 입금하면 그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은행이라는 곳이 남의 돈을 받아서 이자를 주려면 자기들은 더 많은 이자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하는데 이제 너무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네. 갑자기 많은 은행들이 이제 파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게 사실은 또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그 뱅크 런이라고 하는데 네. 은행에 뛰어갔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죠. 아, 내 은행이 망한대.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뛰어가서 돈 찾아야지. 네, 그래서 그때 기사를 보면 네. 막 은행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 줄 서가지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런 난리를 치는데 은행들은 사실은 돈이 못 줄 돈은 아닌데 자기들도 돈이 다른 데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현금을 마음대로 뽑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공포심을 느껴서 그런 소문만 가지고 물론 뭐 부정적인 실제로 뉴스도 있었겠지만 은행이 다 문 닫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 내 돈 달라고 하니 네네.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은행도 현금 보유율 때문에 결국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은행이 망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좋은데 투자해 놨는데 네. 투자라는 게 시간이 묶여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갑자기 손님 중에 뭐 90%가 내 입금한 거 다 돌려주세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네.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험을 만들어서 네. 은행들은 미국에서 이제 정상적인 은행을 이제 설립을 해서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보험에 들어야 돼요. 이 보험에 들고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이 은행은 보험에 들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스티커군요. 그 스티커예요. 네. 그래서 그 스티커가 써 있는 은행에 가시면 네. 설사 그 은행이 좀 작아 보이고 좀 건물도 약간 작아 보여도 그 선트러스트 빌딩처럼 멋있진 않아도 네. 25만 불까지는 연방 정부가 보험이 들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내 뜻이에요. 돈 잃어버릴 일은 없다. 네. 25만 불까지는. 네, 그래서 25만 불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5만 불 이상 입금하시는 분들도 나는 그래도 너무 못 믿겠다. 그러시면은 은행을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펄 뱅크니까 네. 다른 지점 말고 네. 하나는 뭐 A 은행, B 은행, C 은행 그렇죠. 이런 식으로 25만 불을 나눠서 하면 미국의 모든 은행이 문 닫아도 연방 정부에서는 25만 불을 이제 개런티 해준다. 그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입금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게 이제 그 연방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방 기준에서도 이제 그 돈을 받잖아요, 은행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험이니까 일종의 그 보험료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그래서 내겠죠. 은행에서 내죠.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은행에 만약에 100만 불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그 이제 연방에 돈을 넣는 보험료를 낸다기보다 입금시켜 놔야 돼요. 그 연방도 돈이 있어야 그 돈 가지고 이제 피해자들 보상해 주니까 그러면 그게 또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입금을 하면 연방은행에서도 이자를 줍니다. 은행에. 이자를 줘요. 이자를 줍니다. 네. 그 이자가 얼마냐가 이 이자율 얘기할 때 하는 그 이자예요. 그러니까 연방 기준에서 내가 뉴스에 내일부터 이자 올린다라는 뜻은 네. 연방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를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자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거예요. 연준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이자가 지금 0.15%거든요. 거의 0%죠. 무지 낮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입금한 돈은 0.1% 이자를 기준에서 주는 것이고 이제 그걸 이제 올리면 이제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그걸 올리면은 많은 은행들이 그럼 자기들도 더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도 이자를 똑같이 올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연방 기준 이자 그러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연준이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서 저희하고 좀 연관이 있는 그 FDIC 그 표지판 스티커 이야기를 했어. 이런 거구나. 예. 이해를 해봤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뭐 한국 사정은 잘 모르는데요. 아마 한국에도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아마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이제 연방 기준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알렌 그린스팬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아까 그 파웰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네. 임명하고 이번에 재임된 파웰이라는 분이 이제 그 총재 역할을 하고 계시고 네네. 그 그린스팬이라는 분은 87년도에 레이건 대통령 때 임명된 분인데요. 네네. 이 분이 무려 18년 동안 연방 기준의 총재 역할을 합니다. 와, 굉장히 오래 했네요. 그러니까 연임의 연임을 계속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랑 부시 대통령이랑 클린턴 대통령까지 다 재임을 시켰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 실력 있고 인정을 받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80년대 말 90년대 미국 경제 정말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경제가 왜 좋았냐? 90년대에 특히 그게 클린턴 때문이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물론 클린턴 대통령도 좋은 말 했겠지만 어쨌든 경제만큼은 이 그린스팬이라는 분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찾아봤거든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제 이주열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계신데 네네.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임명된 분인 그때 임명되신 분인데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을 시켰습니다. 네. 이게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다른 정권으로 바뀌어도 네. 한국은행 총재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재임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임기가 4년이고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4년이고 재임까지 가능한데 정권 바뀌어서 임기가 재임된 경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가끔 제가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잘하고 있고 전문가면 할 수 있게 일을 맡겨놓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 특히 뭐 이자율을 조정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뭐 주식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정말 인맥에 맞게 고용한다는 건 큰 실수밖에 할 수가 없고 정말 실력자를 뽑아야 되고 이 주요이라는 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70년대에 한국은행에 입사하신 분이에요. 입행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70년대부터 한국은행에서 오랫동안 몸담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전문성과 경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분이어서 어쨌든 미국에는 그런 그린스팬 같은 분이 인정을 받아서 그런 그 3명의 대통령을 통해서 재임됐듯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실력이 있으면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그 경제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 대공황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서프라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우리가 좀 최근에 겪은 일이어가지고 아파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저도 너무 생생하고요. 2007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실업률이 10%까지 갔었고요. 근데 요걸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 서프라임 사건은요. 미국 경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서프라임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프라임이란 말은 좋은 거고, 그렇죠? 고기도 프라임이 좋은 거죠. 프라임. 서프라임이니까 좀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택융자 할 때 왜 크레딧 좋은 사람 이런 거 따지잖아요. 크레딧 점수가 뭐 몇 점이다 해가지고 뭐 700 넘으면 뭐 좋은 거고 등등 하는데 서프라임은 뭐냐면은 크레딧이 썩 좋지 않은 분들한테 몰게지 융자를 내주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은행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 사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릴 때, 몰게지 빌릴 때 서류도 별로 요구하지도 않고 주로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다운페이도 없어도 되고 세금 보고도 없어도 되고 뭐 다운페이 없이도 막 집을 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큰 은행들이 안 했어요. 주로 이제 아마 그때 집 사신 분들 중에 무슨 선트러스트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가서 몰게지 하신 분들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다들 이제
조그만 은행들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행들, 큰 은행도 아니고 그 조그만 은행들을 통해서 모기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거품이 생겨서 네. 이제 사람들이 융자를 못 갚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음. 몰개지 페이먼트 하지 못하고 그럼 집을 차압을 해야 되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그렇죠. 집을 차압해서 팔아봐야 돈 되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프라임 때문에 파산한 은행이 25개 정도였거든요. 네. 미국엔 지금 4천 개가 넘는 그러니까 정식 은행 FDIC가 등록이 돼 있는 정식 은행이 4천 개가 넘는데 네네. 그 중에 25개 은행 그것도 크지 않은 예. 무슨 선트러스트 같지 않은 작은 은행들만 25개가 파산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아니 25개 은행이 닫으면 그 은행들을 직원들만 해고가 직장 잃을 것이고 그래봤자 25개. 떼고 예. 그래서 뭐 손해 봐도 뭐 어쨌든 뭐 그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전국적인 10%의 실업률을 낼 수가 있죠? 그러게요. 네. 이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다 거품인 문제인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아까 집값 상승률이 이제 2005년에 기록을 깼다 그랬잖아요. 네. 2005년도는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오른 해예요. 아까 14%. 14%. 네. 예. 서프라임 2007년도죠. 네. 연결이 되시나요? 2007년도 2007년도 서프라임이 있기 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융자가 너무 쉬운 게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큰 수입이 없어도 집을 쉽게 살 수 있으니 집을 많이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집값이 오르니까 사야 될 것 같아서 또 많이 사셨겠고. 네, 또 사는 게 어렵지도 않고. 네. 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임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은행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융자를 주려면 돈을 또 융자라는 게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그럼 이제 은행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 투자를 받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서프라임 몰개지라는 것이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서프라임 몰개지 투자 상품을 만들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은행이 돈을 벌 때마다 나도 돈을 버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이 펜션들도 거기에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럼 우리 이제 흔히 그 펀드라 그러죠. 네. 펀드에도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서프라임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서프라임의 문제가 서프라임을 하고 있는 은행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은퇴연금까지 연결이 돼 있는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프라임이 돈을 많이 버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럼 나도 미국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연결이 돼 버렸군요. 예, 네. 그래서 이게요.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 때랑 또 다른 게 경제 대공황은 거의 미국만의 문제였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이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서프라임이라는 결과 불과 25개의 작은 은행이 시작된 문제가 그렇군요. 태평양 건너 전 세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 사태를 발생을 시켜서 네. 큰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 경제 대공황 때도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투자해서 그게 깨졌을 때 이게 공황이 왔고. 예, 공황이 왔고 네. 서프라임 때도 서프라임이 이게 돈을 버는구나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해서 사람들이 돈을 못 갚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서프라임 사건을 볼 때 그때만 보지 마시고 2년 전만 돌아가도 이게 얼마나 또 경제가 반대로 좋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구나 이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항상 큰 위기가 오기 한 1, 2년 전에는 굉장히 호황이 왔다라는 네. 공통점이 서프라임 때도 그렇고 대공황 때도 그렇고 예. 같네요. 예, 그게 거의 공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저희가 서프라임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2022년도를 이제 전망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유심히 보는 뉴스는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에요. 네, 지금 뭐 많이 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하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국 부동산이 망하면 뭐 땅 주인들만 망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서프라임에 그 정도 영향을 미쳤다면 중국 부동산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 2022년도에 경제가 위기가 될지 잘 극복할지 문제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예,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중국 부동산 시장 뉴스를 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안 좋던데 뉴스가 안 좋아서 예. 정부가 뭐 해결을 한다 만다 지금 말이 많죠. 많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중국의 요즘에 그 귀신타운 많은 것 같아요. 건물은 번쩍하게 번쩍번쩍 지었는데 사람이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거 보시고요. 2022년도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뭐 긍정적인 뉴스도 많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되면 바로 그런 인플레이션도 정상화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고 뭐 한 2%대로. 이대로 미국도 내년 4분기 정도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될 것이다. 2, 내년 3%대로. 4분기면 연말이네요. 그렇죠. 거의. 1년 정도. 네. 예. 1년 근데, 정도. 예, 네. 하고 근데 중국 부동산 소식 다음 또 그거만큼 중요한 게 이제 연방 기준에서 이자를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그게 연준에서. 언제냐? 음. 그게 언제냐가 지금 질문인데요. 누구는 2022년도에 안 올릴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1년 더 지켜볼 것이다. 아직 경제가 좀 특히 이제 새로운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지금 올리는 것도 위험하다. 위험하다. 해서 어렵겠네요. 예. 근데 또 안 올리고 있잖아요. 또 인플레이션이 걸리고 해서 그러네요. 네. 그 아마 이제 주식 시장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핵심으로 보셔야 될 뉴스는 결국은 중국 시장 부동산 시장과 연방 기준이 과연 2022년도에 이자를 올릴 것인가. 올리는 순간 2022년도에 안 올릴 거라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올린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죠. 파웰이 이제 안 올린다라고 발표해 버리면 그건 굉장히 좀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겠지만 경제 뉴스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 원래 시작된 그 기간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회의를 하고 나중에 의사록이 공개되고 하겠지만 이걸 좀 앞당길 것인가 이런 게 내년에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하네요.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다 미치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주식을 사세요 마세요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제 수준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 개인적인 의견 하나 드리면은 뭐 주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든 간에 근데 최소한 우리가 돈을 뭐 네. 돈을 돈을 무리하게 빌려가면서까지 그런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굉장히 1, 2년 동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됐고 그다음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필수 생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일단은 인플레이션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좀 살기 점점 힘들다. 어떡하나 이 걱정은 서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모두 한 마음일 텐데요. 네. 내년에도 좋은 소식도 얘기했지만 점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안정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좀 약간 위기인 부분도 있으니 예의주시하자. 좀 긴장을 조금은 해야 될 시기인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요. 네. 한 가지 또 정정해드릴 게 있네요. 그 아마 네.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그 서프라임 때 25개의 은행이 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제 말의 의도는 그 서프라임 시작을 말씀드린 건데 시작이 25개. 예, 근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450개가 문을 닫았다고 누가 전해주셔서 우리 정치자분이 고맙습니다. 역시, 예,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뭐 4,000여 개 중에 25개에서 시작한 게 450개까지 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예, 와. 그래서 그거 정정해 드리고요. 네. 아무튼 뭐 내년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건 확실해요. 조심스럽게 그런 중국 뉴스, 미국 뉴스 또 연방 기준 뉴스들 보시면서 네.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좀 엉뚱한 얘기지만요. 투자는 잘 모르겠고 변호사님. 예. 빨리 물가나 좀 잡혀서 시장 볼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에너지 가스값도 너무 많이 네. 올라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저것도 언제쯤 내려가나라는 생각을 좀 서민의 입장에서 해봅니다. 네. 그래도 내년에는 좀 밝은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네, 내년 방송에서는 좀 네. 더 긍정적인 뉴스로 좋은 만나 얘기만.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시대 지금까지요.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